암은 우리나라에서 가행 진료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임종월압두 말기암 상태에서도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한데요. 암 환자가 무려 숨지기 2개월 전에는 1년 치료비의 절반을 쓴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암 환자를 발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 지인, 친구, 연령대에 관계없이 한 다리만 건너도 암 환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는 암. 요즘에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 맹독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초기암 발견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3기, 4기에 접어든 암 환자에게 표적 항암제 치료로 고통을 주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도서는 콘도 마코토 저자님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입니다. 이 도서는 2013년에 출간되었는데요. 출간과 동시에 일본 베스트셀러 1위를 하며 100만 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님은 40년간 의사로서 아픈 암 환자들을 돌보았는데요. 아픈 환자들이 병원과 제약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 현실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책입니다. 그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콘도 마코토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단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온몸에 수액을 맞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할 것인가? 콘도 마코토 저자님이 들려주는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중 8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이 단축된다. 암의 90%는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나운서였던 이스미 마사타카는 자신이 악성 스킬스 위암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대수술을 받고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봐왔지만 스킬스 위암이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소대로 생활하면서도 3년에서 길면 9년 동안 살다가 사망한 환자들도 몇 명이나 됩니다. 항암제는 맹독입니다. 항암제의 효과란 암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인의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으로 그런 암에는 항암제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작용만 할 뿐입니다. 사실 건강검진에서 조기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유사암입니다. 진짜 암은 태어나자마자 침윤과 전이를 하며 발견될 무렵이면 최소한 10억 개의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기암은 대부분 유사암이며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도 항암 치료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발암 위험이 있다. 무분별한 CT 검사로 인해 방사선 비폭이 심각합니다. CT 검사는 X선 발생 장치가 360도 회전하며 몸에 X선을 투과시켜 촬영하는 것으로 검출 결과를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얻습니다. CT 검사의 피폭 선량은 일반 X선 촬영의 200에서 300배나 됩니다. 단 한 차례의 CT 촬영으로 발암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흉부에 국한된 CT 검사에서도 의료 피폭 선량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양의 의료 전문가들은 의료 피폭의 발암 위험을 전제로 환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의사나 환자가 일단 CT부터 찍고 보자는 식입니다. 그 결과 국민의 피폭 선량은 계속 늘어나 현재 암 사망 원인의 6%를 넘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료 피폭에 의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매년 2만 명 전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매년 실시되는 건강검진에서 병의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CT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에서도 기자 간담회에서 환자 진료에 대한 CT는 안심하고 찍어도 좋지만 건강검진에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잦은 검사로 인해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절제 수술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다. 2010년에 위암으로 사망한 일본인은 남녀 합쳐 5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암 사망자 중 남녀 모두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입니다. 위암의 비극은 치료를 한다는 목적하에 수술로 위를 절제해 환자의 몸에 큰 손상을 입힌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위를 전부 적출하거나 위의 줄구인 유문까지 크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 환자는 먹은 것을 소화하고 먹을 것을 모아두었다가 조금씩 식이지장으로 내보내는 위의 두 가지 큰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섭취한 음식물이 소장으로 바로 떨어져 복통이나 식은땀이 나는 등의 덤핑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증상을 피하기 위해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식사를 하루에 4, 5회로 나누어 조금씩 먹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환자는 몸이 바싹 마르고 기력도 잃습니다.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명까지도 단축됩니다. 이런 증상 외에도 수술한 자리가 벌어지는 봉합부전이나 출혈, 염증 등 수술이 야기하는 합병증이나 심각한 후유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외래 환자로 찾아온 A씨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조기 위암이 발견되었는데 위의 3분의 1을 잘라내지 않으면 2년에서 5년 정도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위 저자와 상담한 후 고민한 끝에 위를 잘라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에 받은 검사에서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5년도 더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암 수술은 가능한 한 장기를 온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한 진짜 암이라면 위를 전부 적출해도 낫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광범위하게 절제 수술을 해도 환자를 고통스럽게만 할 뿐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란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 변화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암, 부정맥, 골다공증, 갱년기 장애, 기미, 주름, 탈모, 치매 모두 노화 현상입니다. 진행이 빠른 사람은 20대부터 조금씩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며 어느 정도의 통증과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함부로 약을 사용하여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기에 혈압이 조금 높아야 혈액이 우리 몸 구석까지 잘 흐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질도 뇌의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이므로 무조건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은 살아가는 의욕이 되어 장수로 이어집니다. 손, 발, 머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몸이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희로애락을 충분히 표현하고 오감을 계속 활성하세요. 최고의 건강법은 몸과 감각을 정체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3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저자님은 모든 환자에게 한 번에 3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곤 합니다. 약을 몇 종류나 복용하면서도 늘 몸이 좋지 않다는 환자나 고령자 중에서 치매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경우 약을 전부 중단하라고 조언합니다. 약은 독이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기간이나 소량이라도
약이 독인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언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의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의사의 규칙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그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약을 줄여라. 먹는 약의 수가 늘어나면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6번째, 습관적으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 마라.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환자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항생물질이나 항균제를 대량 사용할수록 세균의 내성화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이나 한국은 아주 심각한 병원 내 감염 국가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에 항생물질이나 항균약이 듣지 않는 것을 내성균 또는 세균이 내성화했다라고 말합니다. 세균이 내성화하면 그때까지 효과가 있던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증상도 악화되고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내성균에 쉽게 감염되는 것은 수술 후의 환자나 고령자처럼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항생물질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애완동물에게도 항생물질이 가다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의 경우 병을 치료할 때뿐만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료에도 항생물질을 첨가하고 이런 경우도 내성균을 만연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병원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3,000원만 내면 아무 때나 동네 의원에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데요. 병원비가 저렴하다 보니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낮은 수가에서 수익을 내려면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외래 진료 건수는 OECD 평균의 7배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 간혹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가행 진료가 만연한 현 시점에 정말로 참고해야 할 내용들 또한 가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